한 주간 정치권 한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도 정치권은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끝까지 다 해치겠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황교안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탄핵 총리가 당에 간판이 되면 122석 수도권 선거는 물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조세훈이 중도층의 표를 얻어내서 내년 총선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태풍이 진태풍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판 뒤집어 졌습니다, 여러분. 이 김진태가 감동의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1강 2중 한국당 전당대회 황교안 굳히기인가, 오세훈, 김진태 뒤집기인가입니다.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권 주자 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태극기 부대가 변수로 급부상하면서 이 경선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후보 측은 사실상 이미 승부가 났다 이렇게 보고 당선 가능성보다 득표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오세훈, 김진태 후보 측은 역전극이 언제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등, 3등이 누가 할 것이냐. 물론 아직 5일에는 남았으니까요. 그죠? 좀 더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지금 언론 예상대로 황교안 후보가 1등이 되는 겁니까? 일단 오늘이죠. 금요일 오전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네. 이 수치대로 된다면 황교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오세훈 37, 네. 황교안 22, 김진태 7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오세훈 후보를 굉장히 높게 꼽았고 차이도 생각보다는 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50% 이상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후보는 뭐 20%대 10%대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7대 3으로 당원 투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에 대입해 보면 황교안 후보가 넉넉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최악한 것 같은 것은 네. 과거에는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도 황교안 후보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오세훈 후보는 일관되게 박근혜를 넘어서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표 떨어질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넘어서자. 탄핵을 인정하자. 그러니까 사실 한국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탄핵 인정하기 싫다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다 그래요? 보면 그렇다 보면 국민 눈높이의 정서에서는 오세훈이 맞을지 모르지만 당원 눈높이에서 보면 황교안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김진태 후보도 바람을 일으킨 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그전에 8명이 거론될 때는 김진태라는 이름이 그렇게 부각이 안 됐는데 딱 3명으로 좁혀지니까 선명성은 황교안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나름대로 총리를 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반면에 김진태 후보는 지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상당히 먹힌 면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판세를 보면 황교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고 오세훈 후보는 제가 볼 때는 당신 말고 민심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그 다음 단계에서 본인의 가치를 입증할 수도 있을 테고 또 김진태는 이번에 엄청 저는 장사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젊은 신인 정치인이 이 정도의 그 네임밸류를 갖게 됐다는 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1억 기타금 내고 충분히 본인을 갖다 세일즈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김진태 후보가 좀 재미봤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제 3명이 나왔는데 네. 결과에 관계없이 다 나름대로는 이익은 봤다. 다만 지금 당 대표라는 그 자리는
현재로서는 황교안 후보가 가져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책임당원이죠. 그 당비를 내시는 분들이죠. 예. 그분들이 70%를 투표하고 나머지 30%는 국민 여론조사로 해서 합산해서 내는 예, 거죠. 뭐 대부분인데 70% 중에도 책임 당원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반 당원 중에서도 이제 이 선택된 분들이 일부 있고 또 대의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당원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책임 당원 비중이 제일 큰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70%는 책임 당원이 대부분이지만 알겠습니다. 예. 일반 당원 일부도 이제 참여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뭐 박근혜 대통령을 극복하자, 뭐 사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당대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극한 직업 보셨어요? 영화 이번 설 해서 봤습니다. 뭐 예. 흥행 2위라고 하잖아요. 지금 역대 네. 1,400만인가 네. 넘어섰는데 거기에 대사를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네. 한국당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아, 그래요. 전당대회인가 난장판인가. 전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이 탄핵되었던 정당에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네.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반성하고 미래로 갈 것인가. 전당대회 슬로건은 미래로 가자인데 어떻게 가자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5.18 망언, 옥중에서 찻걸상 논란, 그리고 전두환 시대로 가자는 것인지 또 탄핵에 대한 부정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어떻게 미래로 가겠다는 것인지 일단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서 수권 정당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 비전이 실종된 전당대회잖아요. 네. 그리고 막말과 이 극단적인 우경화로 가는 그런 이 제1야당의 모습 속에서 기존에 뭔가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당에게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보수 이 국민들마저도 네. 다시 한번 실망하고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런 전당대회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5.18 망언에 대한 이 지도부의 단죄 없이 오히려 저는 이 망언한 의원들보다도 지도부의 어영부영하는 모습, 우물쭈물한 태도,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처음에 나왔던 그 모습, 이런 그 역사 인식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단죄하지 않고 지나가는 한 이 자유한국당에게 절대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이 세 후보의 뭐 탄핵에 대한 그 잘못이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이런 거 자체도 지금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조차도 뭐 잘못된 것인데 뭐 탄핵은 마땅한데 뭐 절차상 문제가 뭐 있었다. 그게 탄핵이 옳다는 것인지 잘못됐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황세모 이런 뭐 그 닉네임도 붙었다고 김진태 후보가 이 황교안 후보를 공격을 하던데 네. 가진 자의 여유인지 앞서가는 자의 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황교안 후보는 전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방어적이고 또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피해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세는 이미 나이기 때문에 내가 무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자 몸조심하는 그런 모습처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전당대회에서 지금 뭐 가장 그 많은 지지를 얻고 그래요. 있는 대로 가고 있는 건 황교안 후보니까 결과는 봐야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에서 그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2, 3위 전이 더 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네.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2, 3위 얘기는 좀 나중에 하죠.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김주정 의원께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후보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치열해져서 미래의 네. 비전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비판이라고 치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황교안 후보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또 사실은 오히려 당내에서는 일반 민심과 달라서 오히려 오세훈 후보의 갈표가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오히려 김진표 후보가 워낙 이제 더 이렇게 우쪽으로 가 있으니까 황교안 후보가 마치 중도처럼 보여지는 착시 효과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워낙 오세훈 가 후보 있으니까? 표를
당내에서 한교안 후보가 더 받을 가능성이 또 있는 것, 양극화가 될 가능성도 좀 동의하십니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혜자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갔지만 최근에 김진태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김진태도 올라갔지만 오히려 우선 표를 한교안이 얻는 이런 어떤 역학구도가 형성됐다는 측면인데, 제가 그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안정적으로 될 바에야 더 미래를 생각했을 때 탄핵 문제라든지 태블릿 PC 문제라든지 이걸 단호하게 이것은 탄핵은 어쩔 수 없는 국가의 어떤 결정사항이다. 뒤집을 수 없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거는 국가적으로는 결정난 것이다. 또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총리로서 했던 자기의 그동안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해서 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전당대회 문제는 한편으로는 한교안 후보가 무난히 당선되지만 나중에 당대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지만 본인이 대선 갔을 때는 자기 발등을 찍는 결과를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물론 이제 대표 경선에서야 이제 김진태든 오세훈이든 당 대표가 못 되니까 이제 드롭이 되겠습니다만은 김순례나 김준교 이런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지면 그 두 사람과 또 김진태라는 사람이 바쿠에서 가지는 영향력으로 했을 때 김순례 의원은 5.18 망언 논란이 네, 또 김춘교 청년 최고위원은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도 예를 들면 본인은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한교안이 어느 정도의 어떤 자기 정치를 해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도 미래로 보면 굉장히 암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내부적으로야 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수 있고 자기 당의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네. 결과적으로 한교안이라고 하는 분이 저는 정치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는 제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공학적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중 의원도 질문을 하셨지만 얘기를 하셨지만은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그것이 발전적이냐, 향후에 대한정당이라든가 총선이나 대선이라 해서 어떤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많죠. 당내에서도 그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후보들이 낸 질문이 아니고 네. TV조선 토론회에서 아, 그래요? OX 문제로 나온 겁니다.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면 O, 틀리다면 X를 들라 그랬는데 그때 오세훈 후보만 O를 들었고 나머지는 X를 들었는데 그 뒤에 이제 황교안 후보한테 비판이 가니까 황교안 후보가 나는 사실 세모를 들고 싶었는데 세모가 없었다. 그런 변명을 하는 바람에 김진태 후보가 황세모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뒷 배경은 그런 것이고 이게 후보들끼리 문제 제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이 두 분의 지적처럼 탄핵 총리 또는 탄핵이라는 것이 다음 내년 총선 때 이슈가 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문재인 심판론으로 해야지 한국당은 총선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당대표의 문제를 가지고 또 공격을 받게 되면 애매한데 탄핵 재심판론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년 가면 그 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논쟁 또는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네. 책상 의자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황교안 총리를 도와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 전 총리의 약점 중에 하나는 박근혜 사람이라는 약점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친박, 그래서 친박한테는 별로 어떨지 모르지만 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친박이다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이 사람 친박 아니야 네.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는 친박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멀리 보면 조금 중립적으로 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황교안 후보한테는 상당히 운이 좋은 일들이 몇 개가 벌어졌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김진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진태를 연호하면서 다른 후보 할 때 이렇게 막 야유를 한다든지 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연설 때 징계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비춤으로써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을 테고 또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걸 걱정하다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좀 중립적으로 붙인 것도 좀 사실이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의 정체성은 뭐예요? 세모예요? X예요? 제로예요?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총리는 지금 좀 헷갈리더라고요. 속마음을 웬만하면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일단 부자범조심도 있고요. 또 하나는 황교안의 장점이다 단점은 뭐냐면 슈퍼루키입니다. 그러니까 신인이지만 신인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비롭고 뭔가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이 정치 오래 한 분들은 그겁니다. 4선, 5선 의원들은 왜 그럼 인기가 떨어지느냐? 국민들이 기존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네. 조금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황교안, 오세훈 후보도 그런 점에서 조금 덕을 본 게 휴직을 길게 하다가 등장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 언론 이제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의 경우는 물론 부자 몸조심이라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 초년생이기 때문에 네. 빠른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아직은 본인이 그런 숙달돼 면도 있지 않은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탠스를 하느냐 그때 이렇게 질문에 어쩔 수 없이 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게 길게 보면 잘못된 답일 수도 있거나 미숙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자기가 안정권에 있다고 해서 몸조심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사실은 아직은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정치인으로 완전히 변태 안 돼 있는 상태, 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매우 본인도 어려운 과정에 있다. 황교안 후보의 탄핵에 대한 입장이 뭔지 모르겠어요. 탄핵 입장은 어떤 거예요?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탄핵인 동의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건 그 뭐죠? 말만 들어봤을 때는 이게 찬성인지 아닌지 네. 절차상 하자라는 게 무엇인지 헌재 스타 헌재에서 결론 내린 거고 재판관들이 그거 결론 내린 외에는 거, 뭐 예. 탄핵 소추할 권리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포함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인도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 그런데 지금 뭐 그 후보자들끼리의 뭐 그 주고받는 질문 답변이랄지 뭐 네.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 여전히 이 총리 시절에 어정쩡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 답변 방식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1야당이 어떻게 그 대표를 믿고 수권정당으로 거듭날지 저는 네. 좀 매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소신을 좀 보여야지 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도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아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모든 답변에서 세모로 가고 두루뭉술 넘어가면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김영진 의원님 되게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되기를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후보가 대표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편한 거죠. 그게. 그 뭐 속내를 드러내면 예.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힘 있는 50% 이상의 득표를 대표로 하면서도 네.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 두려워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하는 걸 보니까 자기 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보니까 당내의 그 민심 잡기의 현안인데 저는 정치를 좀 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은 이미 정리된 거고 밖에 있는 오세훈이 지니고 있는 표를 가져올 수도 있는 여유를 부려야 된다고. 근데 본인이 당내 눈앞에 보이는 전당대 모습에 압도돼 있는 것. 이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나경원 대표도 썩 좋은 점수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5.18 박근혜 탄핵 문제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함들이 더 쌓이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번 전당대회도 또 이 상당히 그 논쟁적으로 떠오른 그룹이 있죠. 태극기 부대. 자, 자유한국당의 태극기 부대는 뭐 어떻게 됩니까?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악이 됩니까? 근데 지금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은 뭐 잘 안 쓰고 태극기 세력이라는 말을 요새 쓰는데 그래요? 아, 근데 태극기 세력으로 해야 문제는 됩니까? 이 전당대회장에 등장한 저는 꼭 그분들이 태극기 부대라고 생각지도 않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분들은 당에 마이너스가 되는 존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자발적인 것 같지도 않고 또 특정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 전당대회에 제대로 이제 그 참여하려면 자기 후보가 나올 때는 뭐 연호를 하고 박수를 치든 말든 다른 후보가 이야기할 때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방해를 놓습니다. 말을 못할 정도로 뭐 고함을 지르고 가보셨어요? 아니요. 유튜브로 중계되지 않습니까? 네. 옳은 소리로 중계되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근데 황교안 후보는 어쨌든 대구 경북 지역 연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동네에서는 지지층이 많아서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네. 그 김진태를 연호하는 그분들에게 묻힙니다. 그리고 예컨대 뭐 황교안 후보가 지나갈 때 뭐 탄핵 부역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 저주 올린 말을 하고 또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연설하면 그 김진태 의원하고 이제 김승현 징계에 올렸다는 이유로 배신자는 가라 뭐 이렇게 막 하고 욕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전당대회를 망치려는 분들인지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쉽게 하면 트로이의 목마 같은 존재같이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때 그 이야기했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트로이의 목마라고. 예, 질문을 누가 씹어는 거예요? 대한애국당이라는 하여튼, 설교인데 그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질문한 게 그겁니다. 김진태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지금 김진태를 연호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나는 부럽다. 그렇지만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품위 없이 할 때 당신이 리더십이 있다면 전당대회장에서 적어도 질서는 지키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을 지도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알겠다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하더니 그다음 부산 때는 또 조용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시끄럽긴 했지만 그전보다는 조용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한국당의 전당대회에 어떤 점수를 줄 건지 솔직히 저는 그쪽 사람이지만 창피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당대회가 끝나고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좀 뭐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시끄러워졌는데 부울경에서 조용해졌더라 이렇게만 분석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그 지난번에 대구 경북이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많은 말하자면 30%의 말하자면 책임 당원이 있는 곳입니다.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렬했던 것이 아닌가. 앞에 물론 뭐 호남 충청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아시다시피 호남 충청이 물론 충청표가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포커싱 되기에는 조금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극악스러울 정도로 세교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새싸움이 있었고 또 선관위가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부울경에 가서 좀 수그러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이 행태가 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형태가 드러나고 네. 선관위의 지적이 있고 또 하나는 부산 경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애매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여기서 역풍을 맞았을 때에 사실 4월에 있는 어떤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감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 뒤에 이제 오늘 있는 성남에서의 어떤 유세 분위기가 어떻게 갔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아마 더 기출을 모을 수 있는 아니 부분입니다.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비대위원장조차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뭐 네. 이 고르는 사람마다 다 이 거부하고 간신히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이 모신 거잖아요. 네. 한국당에서. 그런데 이제 TK에서 아무리 이제 거기 권리당원이 한 10만 가까이 되는 거예요. 9만 7천 정도 되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이제 끈이 떨어졌기로 서니 그래도 어렵게 모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 진영에서 몸담았던 분을 또 모셔온 거고. 그런데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빨갱이 물러가라, 너네 당으로 가라 이렇게 그런 야유는 정말 이 한국당의 이 민낯을 다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작심하고 오셨던 분 아닌가요, 이분이? 그래서 뭐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성공 여부는 뭐 나중에 평가받겠지만 그런 네. 점이 참 안타까웠는데 그리고 이제 김준규 후보의 그런 막말이랄지 이런 모습들은 참 국민 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건데 이 태극기 부대가 소위 이제 부대라고 해야 될지 뭐 한편 또 민주당에서는 뭐 태극기 모독 뭐 세력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만은 어쩌다 태극기가 이 지경에 이르는지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 8천 명 정도가 지난번에 입당 원서를 들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이 모두가 또 김진태 후보를 다 지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8천 명이 입당 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소위 뭐 몇 프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리만 클 뿐 그 이 세력의 표라는 게 누구 하나를 당락을 좌우할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한국당이 제대로 가려면 그야말로 이 오세훈 후보 같은 조금 그래도 개혁적이고 현실에 대해서 조금 반성도 하고 네. 문제를 직시하는 그런 후보가 되는 게 참 좋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게 참 기대 난망이라는 점이 안타깝지만 오세훈 후보는 지금의 입장을 좀 견지해서 가는 것이 앞으로 본인의 이 정치적 미래의 자산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과연 누가 2등을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김진태 후보가 2등을 할 것이냐, 오세훈 후보가 2등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한국당이 향후에 나갈 어떤 스탠스라든가 전개에 미칠 영향이 이제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성공하는 길은 대개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등해서 당 대표 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뭐 그럴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있는 거고요.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리고 이제 2등을 하는데 당심에서는 크게 져서 이 쪼그라들지만 국민의 마음을 잡아서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상당히 높게 나와버리면요. 앞으로 오세훈은 거물이 됩니다. 대선 후보감이 되는 어쨌든 겁니까? 그것도 있지만 꼭 대선이 아니라도 앞으로 미래로 보면 정치 지도자를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만약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이 이번에 사실은
뭐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오세훈은 어디 전당대회 같은 데 가면 욕먹을지만 표 떨어지는 말만 하더라. 왜 바로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넘어서자 그러죠? 탄핵을 인정합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현장에 있는 당원들은 사실은 한국당 당원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만 골라서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간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만 높게 나오면 저는 오세훈은 성공했다. 다음 김진태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어떤 경우든 성공한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다만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태극기 아까 세력 이야기했지만 김진태 후보가 출정식을 할 때 그 국회에 어마어마하게 1000명쯤 왔다고 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어떤 분들이. 근데 지만원 씨가 그중에 끼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만원 그래요, 씨가 알겠어요. 예. 뭐 히틀러 같은 지도자 되라 뭐 이런 덕담을 했다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는 득표가 상당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당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는 정말 뭐랄까 매를 본다고 할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이게 역사의 정반대로 가는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 비판이 헷갈리는 나오는 게 거죠. 한국당의 당신과 민심이 서로 배치되니까 예. 한국당 정당대회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과거에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정권 때 한국당 정당대회는 당신과 민심 이렇게까지 배치되지는 않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같이 갔어요, 같이 이렇게. 그때도 이명박 대부분 민주당이나 다른 전당대회도 보면 당신과 민심이 이렇게까지 배치는 안 되거든요. 다 하는데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이명박 박근혜가 붙었던 그 가장 치열했던 그때 아니, 대통령 근데- 후보 때는 이명박 후보가 국민 여론에서 이기고 여기는 아니, 근데 당심에서 이겨도 큰 차이는 안 나죠. 그렇죠. 그거는. 예. 지금은 뭐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예. 상당히 이런 부분에 차이가 대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국민하고 당심의 배치도 있지만 당내 중진들이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다 냈을 니다 때 그게 그 같은 연장선상 우려되었던 아니겠어요? 대상이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을 때 말하자면 당의 중진들의 어떤 포지셔닝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이지만 네, 김진태 네. 후보가 2등을 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김진태 후보나 오세훈 후보는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간에 일단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여기는 당대표를 대표밖에 잘라먹기 때문에 없기 다만 때문에. 제 걱정이 뭐냐면 지금 아까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김준교 후보나 김순례 후보가 저는 김순례 후보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회 이 출마한 분들 중에서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자 중 정미경 후보도 있는데 정미경 후보도 사실 인지도는 높은데도 참, 예. 김순례 지금 될지도 모르고 또 김준교 그분도 지금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러면 최고위원이 된다. 예. 근데 문제는 김순례는 제가 볼 때는 되더라도 당에서 징계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고위원은 어떻게 징계?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당원권 쉽지 정지시켜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저는 뭐 김순례 후보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지금까지 진행됐던 거로 봐서는 이게 전당대회 때문에 연기된 것이지 징계를 예. 하게 되는데 김순례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징계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고위원이 당선되더라도 이제 못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역풍은 또 불겠죠. 그런 면에서 김진태 후보가 2등이 되느냐 어느 정도 득표가 되느냐가 사실은 징계까지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게. 그 2등이든 3등이든 저는 네. 그 망원 3인방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자유한국당의 거기 그 문제에 발목이 잡힌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어떻게든 정리하고 넘어가야지만 나중에 수권 정당이 되든 뭐 다시 신뢰를 회복하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역사와 헌법에 대한 부정이고 광주 시민과 이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도 이 한국당 전당대회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누가 될 것이냐. 황교안 후보가 대세를 몰아서 1등이 될 것이냐. 오세훈 후보가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신과 민심이 어떻게 이게 나타날 것이냐. 라는 문제도 중요한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5일이 남았죠. 지금 오늘부터 따지면요. 27일 27일 날. 근데 결정됩니다. 다행히 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루겠습니다만 그 북미 정상회담은 지금 뭐 28일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한국당 입장에 봤을 땐 좀 다행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27일 5대 남았습니다. 마판 변수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분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해주시죠. 뭐 어쨌든 지금 이제 공식적인 어떤 집회는 오늘로서 마감된 거 아닙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고 또 내일부터 바로 들어가는군요. 그렇게 되고 또 당일날 가서 이제 뭐 당일날 어떤 그 킨텍스에서 이제 전체적인 할 텐데 아마 거의 큰 흐름에서 변동은 저는 없다고 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롭게 다른 어떤 토론이나 이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고 아마 이제 그 사이에 어쨌든 여러 가지 아래 바닥에서 그 동요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있는데 큰 틀에서의 변화가 이미 다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1등, 2등, 생각합니다. 3등을 찍으면 누구 어떻게 될 것이요? 저는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황교안, 2등 오세훈, 3등 김진태가 되는 것이 아마 종합적인 수도권의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의 표심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네.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런 정도의 3대 2의 비중으로 오세훈 후보가 온다면 수도권에 있어서 자유한국당 표심은 사실은 오세훈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김진태 후보가 눈앞에서는 거의 1등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슬아슬하든 차이가 나든 2등 가기도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유정 의원님 얘기 듣고 그다음에 질문. 네, 뭐 앞에서 시끄럽다고 그게 다 표가 되는 건 네.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당의 이 모습에 굉장히 실망하고 있고 눈살 찌푸리고 있는 당원들이나 또 당내 그 드러내고 말하지는 않지만 실망하고 있는 네. 의원들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아마 모두가 이 조용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오세훈 후보가 적어도 2등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등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세로 기울어지는 게 되돌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특별한 변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마 후보들 사이에 변수라고 하면은 말 조심하는 거, 네. 실언하는 거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저도 뭐 대세는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황교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사실은 그 정치를 어떻게 발휘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첫 게. 번째 실험대죠. 예, 그리고 일단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은 신인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나날이 진화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화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지금은 당 대표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X를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대표가 되면 입장이 좀 바뀝니다. 표를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내가 그러면 당을 한번 바꿔볼게. 당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지금 당협위원장을 지금은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네. 바뀝니다. 그러면 과묵한 정치인들은 조금 입 좀 여시지. 게으른 의원들은 일 좀 하시지.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김진태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황교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분은 정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로서는 만났지만 정치인 리더로서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두 분 걱정처럼 5.18 공청회에 대한 뒤처리 같은 것을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요. 황 대표가 된다고 하면 흔들릴 겁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또는 그러면 자기와 경쟁했던 오세훈 그룹을 어떻게 안을 건지. 사실은 총선 생각하면 오세훈 그룹이 도와주지 않으면 황 총리는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번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저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우리 당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좀 다르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 어떤 됩니다. 방향을 생각하셨는데?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좀 미래를 이야기하는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조금 잘못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당 지지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만해진 것 같습니다. 위기일 때는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어느덧 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저기 계속 잘못할 것 같아. 경제도 엉망이야. 우리 뭐 이제는 잘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반성이나 위기의식은 사라지고 조금 오만한 듯한. 그러니까 김준규 같은 젊은 후보들도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그 강성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미래는 점점 힘들어지는 건데 걱정이 그래서 좀 뭐 됩니다. 민주당도 제가 걱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올라가야지 긴장을 하고 좀 교정을 하고 바꾸고 네. 막 경제에 대해서 몰입할 텐데 스스로 뭐 재발에 넘어지고 그래서 하니까 민주당도 주고 봐라 뭐 100년 하시겠다네. 20년 아니고요? 더 100년 긴장해야 되는데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100년 집권을 반성을 안 할 것 같아서 나도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뭐 서로 알겠습니다. 빨질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할 말이 딱 나오셨네. 할 말이 황교안 나오셨어. 대표가 만약에 돼서 제대로 5.18 문제 제대로 정리 못하고 예. 또 총선에서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신뢰 회복하지 못하고 만약에 전패하면 네. 다시 비대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악순환이 될 수도 총선 있어요. 공천권도 사실상
거머쥐게 가지고 되는 있는 거죠. 거죠. 예. 그걸 치르는 대표입니다. 아, 근데 어쨌든 알겠어요. 또 뭐 확실히 얘기해 공정성을 위해서 김진태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은 1등이요? 이제 와서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하게 그러니까 황 대표를 기정사실하면 좀 그렇고 가능성을 보면 아, 그럼요. 작은 가능성이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또 당이 어떻게 변할지 또 상상해볼 필요가 있고 민주당이 기대하는 바죠.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진짜 대역대선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이 가장 싫어할 겁니다. 오세훈 캠프에서 나온 그 후보자 홍보물의 알겠어요. 리드가 겁니다. 네. 여당이 겁내는 후보 오세훈.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상당히 드라마가 쓰일 거다. 그래요. 하여튼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자정 능력이 있는 정당인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김순례 의원과 김준교 후보라 그랬나요? 네. 이분들이 과연 최고위원이 될 것인가? 이것도 관전 포인트 같은데요. 하여튼 27일 날 어떻게 한국당 당원들이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공조와 상호주의에 기반한 북미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도 이제는 냉전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차 북미회담에서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한 로드맵은커녕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마저 사라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나친 낙관은 금물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반대 세력도 많고 난관도 많습니다. 조급증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차근차근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 2차 북미 정상회담 D-5 하노이 공동선언 무엇이 담길까입니다. 하노이 회담의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죠. 북미 양측의 대표들은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 집결해서 회담 전에 의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중심으로 각가지 의제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합의문에 어떤 의제를 넣을 것인가. 그러나 현재까지의 들려오는 소식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무엇보다는 좀 북미 정상회담의 기대치가 높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과연 우리 남북 관계에서는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미들 딜의 시퀀스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네. 이제 완전한 어떤 비핵화와 전면적인 어떤 그 타협 또 모든 어떤 제재의 완화 이렇게 가기는 아직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그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서 기본적인 어떤 그 주고받는 상응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 나오는 게 지금 그 핵 동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영변핵 폐기 플러스 알파. 대령 살상 무기부터 이제 동결하자, 미사일부터 동결하자. 그러면 신고하고 사찰하고 검증하고 그다음에 불능하고 폐기하는 이 단계를 쭉 놓아놓고 그 단계마다 미국이 뭘 줄 것인가가 계속 세팅돼가는 그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협상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어떤 2차 정상회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그 프로세스 중에서 어디까지를 트럼프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것이 뭐 종전선언이나 물론 양국가 간의 연락사무소는 물론이고 금융 제재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또 혹은 개성공단이나 어떤
그 남한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경업 수준을 포함시킬 것인지 네. 이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미들 그 딜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들들의 접점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종전선언 그리고 일정 정도의 말하자면 어떤 그 남북 경협을 그 허용하는 거. 경협을 허용하고 제재 조치를 약간 푸는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있을 정도의 겁니다. 성과는 이번에 베트남 회담에서 나올 것 올 수 같다.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호 의원님 얘기 어떻게 볼까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일단 처음에 이 의제를 정하지 않고 일단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한 말은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하노이에서도 하지만 그 뒤에도 후속으로 또 만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아시다시피 재선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관계와 또 김정은은 경제 제재 완화를 빨리 풀어달라. 그래서 우리가 좀 돈 좀 벌어야겠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미들 딜도 될 수 있고 스몰 딜들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ICBM 그 미사일 이런 것만 좀 일단 폐기하고 지금 있는 핵을 그냥 갖고 있어라 뭐 정도로 그냥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의 의회를 지금 어쨌든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하노이에서 저는 굉장히 큰 진전이 나올 거는 같지 않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미들 딜이나 어느 정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정도의 거래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문제는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북한의 핵을 우리는 이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 지원까지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그 수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정도의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저는 기대는 가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평화를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는데 다만 지나치게 이제 북한에 유리할 정도로 한다 그러면 반발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지금 국민들의 기대도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사만 검색해도 내용은 별로 없고 뭐 김정은이가 기차를 타고 가느냐 뭐 비행기를 타고 가냐 자동차로 가냐 또는 뭐 이 김정은의 집사가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다녔다고 하고 하니까 아 그러면 김정은이가 거기 간다더라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본질적인 이 의제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포인트는 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안 되는데 과연 우리 남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경협 차원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야권에서 얘기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랜만에 트럼프와 통화를 하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돕겠다. 그리고 그러나 그 전제는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또 그만큼 또 이제 북한으로부터 진정성을 보여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겠다는 서로의 진정성을 좀 확인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남북 경협 얘기를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네.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기도 하고 아마 그런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볼턴 보좌관이 오는 것도 아마 경협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수위 조절이랄지 이런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아마 주말에 오는 것도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뭐 정의영 안보실장 정도 만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던데요. 그런 내용이 포함될 거라고 보고요. 이 볼턴의 방안 자체도 이를테면 굉장히 이제 매파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비핵화 이 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강경한 그 트럼프의 측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또 비건과는 달리 또 견제하는 세력이기도 하고 또 이 볼턴의 등장만으로도 저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적절하게 이제 이 팀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미사일 쏘고 또 핵실험 할 때마다 그 비난의 논평들을 전부 다 각 당에서 내고 또 미국 뭐 또 위안에서도 이 결의안도 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 왔었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생존 배낭을 쌓아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근데 그런 전쟁의 위협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한시름 놓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보수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진전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정말 할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재 완화나 또 이런 부분 또 우리가 또 세 번째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포석들을 깔아놓는 것
거는 네.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 장사꾼 기질이 이제 시체말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 미국 조야에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또 조야에서는 이 비핵화 협상이나 또는 이 결과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회의적인 시각이 크기 때문에 미리 전제를 좀 깔아서 너무 기대치를 높이면 비난의 수위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또 내년 재선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상당 부분 낮춰놓고 목표를 뭐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가. 실질적인 결과는 그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폼페이오도 했던 얘기는 그거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느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론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기대치는 낮춰놓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 때보다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지만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비건이 방북하고 또 다녀오고 나서도 그 전후에도 또 우리와 긴밀하게 또 내용도 논의를 하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 한미 간의 공조를 공고히 하면서도 또 북한의 어떤 또 안보 경영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네. 압박과 동시에 또 이런 우리의 준비된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한국과 미국과 이 북한이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상당히 이 최선의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뭐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직도 여기죠? 아마 직전까지도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예. 합의문 초안을 뭐 며칠 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다 그리고 트럼프의 태도가 또 좀 묘합니다. 뭐냐면 네. 일단 트럼프는 뭐 무슨 다른 외국 정상 만날 때 기자회견 같은 걸 하면서 하는 말이 급하지 않다 비핵화. 그렇지만 뭔가 북한이 뭔가 해야지 우리가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 우리는 제재 안 풀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뭔가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북한을 압박하는 걸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매한 메시지를 통해서 어쨌든 김정은도 나에게 선물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지금 김혁철과 비건이 계속 이렇게 회담을 하고 있으면서 뭔가를 도출하려고 하는 걸 보면 네. 두 쪽 다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중에 틀림없이 지금 보도되는 거는 뭐 일본 신문들이 보도하는 거지만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은 북한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남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다 그러면 그런 용의를 우리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이 뉘앙스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는 이번에 이 하노이에서의 회담 결과에 따라서 시간의 정도지만 거론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은 우리 했던 거 아니에요, 같이? 네. 예. 근데 뭐 더 큰 부분이 안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하자면 석유 문제라든지 또 네. 북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어떤 금융 문 대통령이 이제 제재 완화를 제재 완화를 얘기는 이제 풀어주는 부분까지 남북 간의 도로 철도 부분을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예. 한 부분에 대해서 용인해 달라는 식의 부분이 협상안으로 나올 수 그런 있다고 부분이 있고 그건 좀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다른 부분이죠. 그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마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과정에서 네. 그 말하자면 그 북한에서의 개방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라든지 또 볼턴이 오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미국 북한 간의 관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간의 방위 문제 또 방위비 문제 이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속에서의 어떤 뭔가 인게이지 하고 싶은 여지들이 또 남아 있다고 히든으로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그 경제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단 김정은이 원하는 개방 정책이 베트남을 보라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했던 개방 경제 정책 때문에 베트남이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동선을 갖다가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으로 잡고 있는 것도 저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 베트남의 삼성전자 공장은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의 절반을 생산합니다. 1억 5천만 대쯤 생산하고 일자리를 10만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굉장히 가장 모범적인 모델인데 김정은이 그걸 보고 싶다는 것은 우리도 베트남식 경제 계획을 한번 하고 싶은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비핵화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더 큰 것도 우리는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북한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좀 해달라.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기업들이 그렇지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먼저 만들지 않으면 힘든 거지만 지금 저는 김정은이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개성공단 수준이 아니라 북한이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 큰 투자라든지 꼭 우리 한국이 아니라도 미국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을 간다는 것, 이 모든 것 절차들을 보면 어쨌든
스몰 딜이든 미들 딜이든 간에 김정은은 굉장히 많은 것을 지금 꿈꾸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 관련해서는.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좀 내놔야 영변 핵폐기 예. 플러스 알파인데 그 영변 핵폐기를 하겠다고 그건 공식적으로 얘기했었으니까 네. 그 알파가 중요한 건데 네. 그 영변 핵폐기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네. 아닌가? 예. 대단한 건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건 어떤 게 더 네.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한 이제 검정, 사찰, 사찰해야죠. 또 인스펙션까지 하겠다는 불능화, 예,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 동안에 사실은 보이지 않게 쟁점이 됐던 것은 네. 김정은 입장에서 리스트를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냈을 때 말하자면 미국 내부에서 이 리스트가 가짜다, 예. 더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전체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얼마나 말하자면 그런 것을 경제 부분을 진정성 가지고 협력이 있다면 성실하게. 이제는 어느 정도 리스트를 가지고 네. 이제 딜에 나서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하여튼 그동안에 북미 간의 협상이 하여튼 제네바 협상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졌는데 뭐 지금 나오는 내용은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방식에 있어서 이제 탑다운 방식인데 그 전에 실무 협상 방식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었고 탑다운 방식에서 좀 뭔가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 뭐 될 듯 하면서 또 안 되는 것 같고 좀 답답한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그렇긴 것 같아요. 하지만 예. 트럼프와 그래도 김정은 둘 다 사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고 아, 그래요? 생각해요.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이 경제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네. 그리고 더 이상 허리띠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고 경제를 어떻게든 지금 이거를 살리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공언한 바가 있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뭐 반드시 이거는 내선에서 해결하겠다. 나 없었으면 전쟁 난다. 내년 또 대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금 몰려 있는 코너에 몰린 상태잖아요. 지금 뭐 하원으로부터 그렇고 별로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이 상황에서 트럼프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떻게든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이거는 둘 다 망한다라는 돌파구는 나올 생각은 것이다. 그렇죠. 다 가지고 있어서 뭐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선에서라도 결론은 도출된다. 2월 28일이죠. 뭐 27일 날 만찬하고 28일 날뭐 원래 이틀 회의하기로 했는데 예. 뭐 27일 날은 같이 만찬만 하고 그다음에 28일 날 본격적으로 회담하겠다 예.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멜라니아 뭐 그 리설주 여사의 만남도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딱히 특별한 뉴스가 없는 가운데 그것도 하나의 또 기대되는 것도 있고요. 지난번 싱가포르에서는 밥은 같이 안 먹었잖아요. 밥 먹었어요, 같이? 오찬 했나요? 하여튼 만찬은 하루,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하여튼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또 남북 경협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런 북미 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역할이 또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어떤 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 주에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의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저기 출국 금지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모습인데요. 최근에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다가 네. 김은경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이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보이는 문건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김은경 전 장관이 이 환경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을 갖다가 파면하고 새로운 사람을 넣어라. 청와대와 협의했다. 이런 진술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문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블랙리스트 수사가 이제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체크리스트다. 그래서 요즘 뭐 내로남불이 아니라 그 내책남불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책남불.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고 네. 네가 하면 블랙리스트다. 근데 이 문건에 대해서 어쨌든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겠으나 지금 진행되는 것들과 환경부 직원들이 진술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네. 어쨌든 누군가를 꽂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표를 종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기재부도 있고 자꾸만 비슷한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거의 관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그 공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사실은 우리 사람으로 바꿔온 게 사실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직권 남용 이 등등의 혐의로 네. 김기춘 실장은 징역 4년, 조윤선 전 수석은 징역 2년 다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문재인 정권의 장관들 또는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참모들도 수사를 일단 받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그렇다면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을 봐야겠으나 지금 흘러가는 걸 보면 알겠습니다. 이거 간단치 않다. 김용준 문재인 정권도 네.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블랙리스트의 듭니다. 체크리스트예요? 그거는 조사해봐야죠. 다만 이제 여러 경로에 따라서 이제 인사수석실에서 이제 임기가 만료된 사람 정할 수 네. 있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과연 그것이 어떤 오대에 의해서 누구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기관별로 그런 현재의 상황을 감사나 어떤 정무직에 있는 공공기관장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느 때부터 다 있어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후자면은 제가 봐서 타당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뭐 그걸 이거는 이거다. 이건 우리 정부였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미 지나간 얘기라고 보면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이 문제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음 정부 누군가 들어와서 또 어쨌든 정부가 그래요. 달라지면 있는 사람 찍어내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정확한 검찰 조사를 수사가 할 칼을 필요가 쥐고 있다. 있는 거네요. 네, 블랙리스트건 체크리스트건 리스트는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네.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출금 조치가 내려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고 검찰에서는 일단 보고 있는 거죠.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다고 검찰발 발표가 난 거 아닙니까? 네. 계속 보도되는 것은 이제 그런 시기여서 검찰에서 이제 아마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은 옹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딱 이 사진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사실은 지난 주말에 광화문에 있는 뭐 호텔 커피숍에서 이렇게 거리에 주말마다 주로 이제 태극기 세력 뭐 대한애국당이 주도하는 이 저기는 안 써져 있습니다만은 문죄인을 처형하자. 대한애국당 뭐 ROTC 구국 동지에 이렇게 돼 있고, 우리의 대통령은 박근혜다 이렇게 시위대를 봤습니다. 지금 여기도 문재인 퇴진,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많은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뭐 지도자들이 다양성이다, 당내 일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한애국당입니다.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대한애국당 집회를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전당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극우 보수 세력이 표현하는 게, 표현은 다양성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다양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말하자면 사법적인 고소 고발을 해도 될 정도 수위가 저는 도가 지나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말하자면 도가 지나친 가짜 뉴스, 뭐 퍼주기를 했다, 종북 발견, 그게 일부 또 자유한국당 선거 내에서의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유한국당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대한애국당의 그런 그 일반적인 어떤 시위 행렬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냥 포용해 주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돈지를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말씀. 저도 우연히 광화문에 한번 나갔다가 이 태극기 세력이라 그랬죠. 예. 대한애국당 집회를 한번 봤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손뜻한 느낌 좀 받았어요. 아주 그냥 아주 뭔가 좀 으스스한 느낌이라 그럴까요? 인간으로서 뭔가 상당히 극단에 치우쳐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갖고 야,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사회가, 그런 생각까지 들던데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결코 찬동하지 않습니다만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또 그 말씀하십니다. 촛불 집회 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성인데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어쨌든 끌고 다니면서 망신을 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좌든 우든 뭐 진보든 보수든 그런 식은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그 김준교 후보가 본인이 비판받으니까 예를 든 게 그겁니다. 표창원 의원이 했던 그 국회의원 회관실의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그림을 가지고 모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 간에 그런 식의 좀 아까 우리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지금 우리 정치가 극단화되는 것처럼 보여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대립을 어떻게 극복하고 갈 것인가가 이 문재인 정권의 큰 숙제가 돼버렸어요.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지금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극단적인 분열, 갈등 이런 걸 어떻게 통합하고 봉합하고 치유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일 날 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작년 11월에 왜 서울시 교통공사 고용세습, 고용비리 터져서 그랬죠? 발칵 예. 뒤집혔었죠.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182건의 이제 채용 비리가 발견이 됐어요. 네. 전수조사한 겁니다, 공공기관을. 그래서 이러한 정말 반칙 채용에 대해서는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번에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182건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찾아봤더니 피해자는 한 55명 된다 그러고요. 36건은 이제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는 또 징계한다고 이러는데 보니까 특정 정권에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수조사도 처음이었지만 2012년 MB 때죠. 네. 2016년 박근혜 정권 때죠. 2017년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래서 정권을 불문하고 역대 정권에 다 있어왔던 일이라는 거 그런 점에서 정말로 다들 반성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교통공사 포함해서 거기는 감사원 감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에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제에 정말 지금도 도서관에서 이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 생각하면 20대 지지율이 왜 빠지는지 문재인 정권도 고민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문재인 정권이라고 해서 다를 바 아니었다라는 것도 정말 더 실망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차제 지난번에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켜보자. 그리고 전수조사 이 본 다음에 진행하자라고 했던 국조 있죠. 고용비리 국정조사. 예. 182건이나 나왔는데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문제가 많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감사원 감사 결과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여당이 피해갔었는데 결과 보고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국정조사 통해서 반드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이 고달픈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네. 이렇게 가야지 알겠습니다. 이 촛불 정신 살리는 거다. 틈만 나면 얘기하시는 촛불 정신. 국정조사해야 된다. 예. 네, 이번에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실태 조사 결과는 우리 김지정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도마에 오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각했고요. 노골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채용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채용 비리, 사회 진출을 시도하는 청년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기는 중대 범죄입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채용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채용의 공정성을 바로 세워야 하겠고요. 또 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1일에 합니까? 안 할까요? 빨간 살은 안 하죠.